신용카드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쓰다 보면 정작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건지 카드에 휘둘리는 건지 모를 정도죠. 쌓여가는 이자부터 리볼빙, 현금 서비스까지 생소하고 복잡한 용어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빚이 늘어나 있곤 하죠. 과연 이 신용카드는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걸까요? 신용카드가 탄생한 배경과 국내 도입 과정,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유독 금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정겨운 옛 구멍가게의 외상장부 이야기를 빌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신용카드가 왜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확실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신용카드의 기원은 생각보다 매우 황당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는 1949년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업가가 지인들을 초대해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와인과 스테이크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제에 순간이 오자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호텔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긴 셈이죠. 다행히 부인이 지갑을 챙겨와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겪으며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머지않아 21세기인데 왜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만 밥값을 치를 수 있는 걸까? 내가 이 식당의 단골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참 편할 텐데 라고 말이죠. 이듬해인 1950년 2월 그는 변호사 친구인 랄프 슈나이더와 손을 잡고 종이 카드 한 장을 만들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제안했죠.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신용은 우리가 보장할 테니 식사비는 한 달 뒤에 일괄 정산해 줍시다. 식당 주인이 이를 수락하며 인류 최초의 신용카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회사가 바로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직관적인 의미죠. 초기 회원은 창업자의 지인 200여 명에 불과했고 가맹점 역시 뉴욕의 식당 14곳이 전부였습니다. 연회비는 단 $5였지만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회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이죠. 왜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무거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의 성공을 목격한 은행들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뱅크 아메리카드를 출시하는데 이것이 훗날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비자, Visa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자카드의 뿌리가 여기 있죠. 이에 맞서 다른 미국 은행 연합은 마스터차지라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것이 현재의 마스터카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한 비자와 마스터는 1960년대 미국 은행권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낳은 산물입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바로 그 카드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나라의 첫 신용카드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969년 7월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 카드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카드 제작에 필요한 특수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은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정리해 일본 도쿄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제작된 카드를 공수해 온 것이죠. 1969년 6월 14일 마침내 도쿄에서 제작된 378장의 카드가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신용결제 역사의 서막이었죠. 하지만 초기 모델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신세계 백화점 임직원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사용처 또한 해당 백화점 하나로 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백화점 전용 외상 장부를 명부화한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1972년이 되어서야 플라스틱 카드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를 기점으로 신용카드는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결제 가능한 범용 카드는 1978년에야 비로소 등장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미국 비자와 제휴하며 카드 발급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후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5개 주요 은행이 여러 은행이 힘을 합쳐 결성한 은행신용카드협회가 오늘날 BC카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 카드사들이 연이어 등장했죠.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규모는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1985년 당시 600억 원 수준이었던 카드 이용액을 보면 10년 뒤인 1995년에는 49조 원으로 다시 2002년에는 무려 6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 뒤에는 2003년 카드 대란이라는 유례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발급 경쟁 속에 빚 감당이 불가능한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고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쓰면 더없이 유용한 도구지만 자칫하면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2003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의 작동 원리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옛날 구멍가게의 외상 장부를 예로 들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동네 가게에 자주 가셨던 기억나시죠? 계산대 한편에 늘 자리를 지키던 낡고 두툼한 수첩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표지엔 때가 꼬질꼬질 묻고 고무줄로 칭칭 감겨있던 그 장부 말이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우리는 이모, 이번엔 달아놓아 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는 장부를 꺼내 이름과 날짜, 금액을 적고 월급날엔 꼭 갚으러 와야 해라며 물건을 내주셨죠. 신용카드는 사실 이 아날로그 외상 장부가 금융기관으로 시스템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대신 은행이 그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원리는 같습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해줍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결제일에 내 계좌에서 그만큼을 가져가는 구조죠. 이게 신용거래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약속된 결제일까지만 갚으면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때 외상값을 갚으면 아무 문제 없던 옛날과 똑같죠. 진짜 비극은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거 구멍가게 사장님이 아무에게나 외상을 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돈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외상이 가능했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동네에 오래 거주했거나 평소 현금으로 꾸준히 구매했거나 지난달 외상값을 정확히 갚은 신뢰할 만한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은행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개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예전의 등급제 방식에서 현재는 점수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이 점수를 산정합니다. KCB와 나이스라는 기관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죠. 카드 대금 연체 여부, 대출 규모, 공과금 납부 실적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한도도 늘어납니다. 추후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혜택도 커지죠. 반면 점수가 낮으면 기본적인 카드 발급조차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 점수는 인생의 성적표와도 같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본론입니다. 다시 외상장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장님의 태도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밀린 돈부터 해결하라며 물건을 안 내주기도 하죠. 빚이 오래되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에 잔액이 없으면 카드사는 즉각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연체 이자입니다. 이 금리가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연사 5% 수준인 것에 비해 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무려 15%에서 20%를 상회합니다. 대출 금리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의 함정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구멍가게 사장님이 외상값을 한 달 못 갚을 때마다 2%의 이자를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원의 빚을 지고 한 달을 넘기면 갚아야 할 돈은 102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만 원의 이자가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달에도 못 갚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원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이자가 포함된 102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2%의 이자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빚은 104만 400원이 되고 세 번째 달에는 106만 200원으로 불어납니다.
처음엔 사소한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1년, 2년 쌓이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커집니다. 빚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100만 원이었던 원금이 2년 만에 160만 원이 되고 3년이 지나면 18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채가 스스로 몸집을 키우는 셈입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의 공포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카드 빚은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볼빙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영어 이름이라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많은 가게 경제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라면 분명 이렇게 꾸짖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외상을 밀리면 못 써. 이번 달에 쓴 건 이번 달에 다 갚아야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죠. 예전 분들이 악착같이 빚을 청산하려 했던 건 다음 달로 미루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결제일이 다가오면 친절하게 문자나 전화를 하죠.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와서 부담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10%인 30만 원만 우선 입금하세요. 나머지 270만 원은 저희가 다음 달로 연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당장 300만 원을 마련해야 했던 상황에서 30만 원만 내면 되니 마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그때 다 갚지 뭐라는 생각으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2월 된 270만 원에 대해 매달 고금리 이자가 붙는데 그 이율이 연 15-20%에 달합니다. 거의 사채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더 큰 문제는 다음 달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생활 패턴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300만 원이 청구됩니다. 지난달 2월 된 270만 원과 합치면 무려 570만 원입니다. 결국 또 부담을 느껴 리볼빙을 신청하고 겨우 일부만 갚은 채 나머지는 다시 다음 달로 넘기게 되죠. 1년만 지나도 빚은 0만 원, 이 0만 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매달 월급을 전부 쏟아부어도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에 머물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리볼빙을 한번 신청하면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 번만 쓴 줄 알지만 실제로는 계속 빚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가 회전한다는 뜻의 리볼빙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외상이 아니라 사채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리볼빙은 사실상 세련된 옷을 입은 사채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혹시 지금 리볼빙을 이용 중이라면 오늘 당장 카드 앱을 열어 해지하십시오.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에 빚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6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신용카드는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카드를 만들기 전 연 이율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연히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된 소비 패턴에 맞춰 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선택하세요. 주유면 주유, 쇼핑이면 쇼핑 카드를 말이죠. 넷째, 매달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카드 때문에 가게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째, 카드 한도의 30% 이내로만 사용하십시오.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90만 원 정도만 쓰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섯째, 결제 대금은 반드시 자동 이체로 설정하세요. 단 하루만 연체되어도 신용점수가 폭락하고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뉴욕, 지갑을 잊고 식당에 갔던 한 남자의 일화에서 시작된 신용카드는 1969년 한국에 도입되어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현금보다 안전하고 혜택도 많으며 신용 점수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잘못 다루면 2003년의 카드 대란처럼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웃과 외상 거래를 할 때는 서로의 얼굴을 알기에 미안해서라도 꼭 갚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얼굴 없는 기업과의 거래입니다. 심리적 저항감이 없다 보니 쉽게 긁게 되고 결제 능력이 부족하면 리볼빙에 손을 대다 결국 복리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은행에 외상을 지고 있다. 이 경각심만 있다면 카드는 여러분의 훌륭한 자산 관리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혜택은 최대한 누리되 이자는 단 1원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카드 사용의 정석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계획적인 금융생활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되었다면 저희 콘텐츠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신용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